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라고 보고 조금 제가 근데 리스크 요인들을 오늘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대다수의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가서 버블을 만든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수도꼭지를 잠그고 이제 QT까지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금융자산은 그럼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실물 경기에 들어간 돈을 뺏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의 금리 수준이 만약에 물가 안정을 잡을 수 있는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가 아니었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 금리를 다시 한번 올려야 될 수 있는 국면에 접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내년에 신용 이벤트가 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신용 이벤트는 우리가 몰랐던 데서 발생을 합니다. 크립토에서 유동성 런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자, 그럼 오늘 아침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 모시고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다음 FOMC인가요? 아니면 네. 뭐 그걸 제일 중요하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우선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지금 색깔이 많이 시장이 변했으니까 네. 연준에서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내일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있어서 거기서 좀 뭘 좀 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뭐 아시는 것처럼 11월 FMC 이후에 좀 시장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저는 채권 시장 쪽에서 많이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약세에서 강세다. 그쵸. 금리 내린다. 네, 미국 10년 주식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미국채 금리 이제 10년을 보시면 지금 11월 FMC 전후로 해서 거의 한 40bp에서 50bp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S&P 기준으로 증시 같은 경우도 한 6에서 7% 올라갔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색깔 변한 게 올해 내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월 FMC 이후로 7월 FMC까지 보면 그때 파월이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어느 시점에는 인상 속도 조절하는 게 좀 적절할 것이다라는 발언들로 인해 가지고 네. 그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거의 한 90bp 하락했었고 그리고 S&P가 거의 한 17%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포인트가 같을까? 다를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의 좀 다른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달러가 그때는 인상 마무리까지는 좀 시기가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강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면 예. 지금은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를 조금 전환이 전환했죠. 됐다라는 게 예. 보이고 예. 그리고 물가가 이제 10월 CPI가 좀 미스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게 흔히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 뺀 건데 어허. 여기서 주거비까지 뺀 거를 이제 근원의 근원 물가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전월비 증가율이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측 인플레가 좀 꺾인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확실히 좀 커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연준 인사들이 그때는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들이 많이 반응하고 특히 채권 시장이 2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과 인상 중단을 좀 반영하면서 좀 강세 전환을 됐다라고 좀 보는데 네. 그럼 여기서 핵심은 11월 FMC가 진짜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지금 뭐 6월하고 비교해서 세 가지 정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보면 이렇게 시장 색깔이 바뀌기 시작한 시작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뉴욕연은에서 R2스타라는 금융 안정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알투스타. 네, 이 부분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R2스타 금융 안정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11월 FOMC 앞두고 네. 월스트리트저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갑자기 속도 조절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블랙아웃 기간도 아니었어요. 하루 전에 나서서 얘기를 했었고 11월 FOMC 때 실제로 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2월부터는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확답을 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뒤에 나온 물가가 미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도비시하게 흘러갈 수 있고 채권이 강세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건데 그 시작점이 저는 금융 안정을 강조하기 시작한 10월 달 그 뉴욕연은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태까지 물가 안정만 강조를 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레이트 그냥 금리라고 해서 R이라고 보면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거를 거기에 별을 하나 붙여서 R1스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1스타가 한 이 정도 레벨이 있고 우리 금리가 이 정도 있으면 물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의 지금 정책 금리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괴리가 발생하면 결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물가를 못 잡아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얘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 폭발적으로 올려갔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태까지는 이 중립금리와 인플레이션만 생각을 하다가 연준의 2인자가 바로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FOMC 안에서도 뭐 금융 안정 측면 이런 부문들로 나눴었을 때 금융 측면에서의 수장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계속 금융 안정을 강조하면서 별을 하나 더 붙인 R2 스타를 얘기를 합니다. 금융 안정을 위한 중립금리는 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이 하나 붙었다, 두 개 붙었다 해서 군대처럼 뭐 더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R1 스타가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R2 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R은 뭐에? 그냥 금리라고 보시면 될 Rate. 것 같아요. 네. 레이트.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R이 여기 있고 R1스타가 높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따라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만약에 이 중간 지점에 금융 안정을 꾀할 수 있는 R2스타가 있다면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너무 빠르게 올려버리면 금융시장이 혼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테일 리스크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물가라는 부분들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물가 이런 부분들은 금리를 이 정도 올렸으니까 네. 우선 조금 지켜보자. 대신 금융 안정을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고려해보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금융 안정이 의미하는 건 뭐가 들어갑니까? 뭐 환율, 금리, 주가 이런 부동산 이런 거 다 포함입니까? 포함이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시면 될 것 크레딧 같습니다. 스프레드. 네, 그 부분을 하이힐드 가지고 막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나 그런 하이힐드 좀 이제 정크본드들의 스프레드들,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좀 문제가 된다라고 그걸 실물로 전이되는 과정이라고 이 경로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 도비시안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파적인 얘기들이 우선 그때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네. 그렇게 먹히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그 위원들이 여러 명들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2명의 인사들의 발언들을 가지고 조금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데일리가 있는데 그저께 새벽이었나 갑자기 이제 원래는 비둘기파적 인사로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는 조금 매파적인 쪽에서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얘기를 한 게 조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비둘기파적인. 네. 네. 그리고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시차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차. 통화 정책에서 인상을 하고 나면 분명히 실물 경기에 파급되는 그 시차가 있을 건데 이 시차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1월 FOMC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명서에 처음으로 그 우리가 흔히 후행되고 시차를 고려할 때 레깅됐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레그라는 시차 표현이 성명서에 처음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그래도 의견을 모은 게 속도 조절을 하자. 그리고 곧 금융 안정을 좀 고려하자라는 부분들로 해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차는 대체로 네. 정책하고 나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게 뭐 리포트들마다 다 다른데 네. 흔히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많이 6에서 봅니다. 9개월. 2분기, 3분기. 네, 그 정도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일리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들을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를 살펴보면 네. 모든 지역 여는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레포트들을 뭐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는데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기준금리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저희가 75bp 올리면서 3.25까지 금리를 올렸었는데 네. 그때 샌프란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실질적인 금리는 5.25다 라고까지 반영을 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좀 기다려보자.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한 5% 정도까지 금리를 올려보고 나서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도비시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채권 금리도 좀 내려가고 증시도 환율도 좀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봐주시면 그래서 될 것 우리 같아요. 김상훈 위원인 그 페드의 최종 금리 상단이 어디라고 보세요? 저희는 5% 정도다라고 하우스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5%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네. 도비시한 분들이 4.75,
조금 매파적인 분들이 5.25. 5.25 이렇게 컨센서스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5%를 보시는군요. 네, 지금 12월에 50bp 속도 조절하고 예. 2월, 3월 달에 25bp씩 두 번 올리면 예. 5%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1분기 정도까지 인상 기조를 좀 이어가고 예. 그 뒤로는 좀 이제 동결기를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5%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범위를 주잖아요. 네. 그 위에요, 아래요? 상단입니다. 아, 상단을 네. 5%로. 네. 그러니까 0%에서 0.25 네네.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네네. 우리가 통상 제로 금리까지 낮췄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할 때도 사실 상단은 0.25죠. 맞습니다. 우리 김상훈 연구위원님은 단점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이 또 왜 갑자기 단점이요? 묘한 경쟁심을 느끼나 봐. 아니 단점이 얼차겁게. 없어.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설명도 잘하시고. 그러면 기준금리는 5%로 내년 1분기 말 정도를 보시는 건데 그러면 사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좀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앞으로 전 고점인 4.2대 넘어갈 가능성은 배제해도 됩니까? 우선 1분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속도 조절을 시사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1분기 정도까지 금리가 한번 튀더라도 이미 전고점은 좀 봤다라고 판단들을 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튀어서 다시 채권에 좀 악재가 오려면 하반기 정도에 물가가 안 잡혔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전쟁이라는 저희가 생각지 못한 이벤트가 터지거나 해서 다시 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모를까. 우선 기계적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저희가 기저효과를 감안해보면 내려갈 네.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만 이게 실제로 왜 지금 랠리가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니까 예. 과거 6차례 정도 80년대 이후에 연준이 정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던, 그러니까 최종금리 터미널 웨이시라고 하잖아요. 이번 케이스에 그러면 내년 3월 정도에 예, 3월 정도라고 예. 했었을 때 뭐 그때 올렸던 기준을 이제 T=0 시점이라고 보면 네. 과거 6차례 정도의 금리가 언제부터 고점 찍고 내려갔을까, 예. 즉 채권이 언제부터 랠리를 보였을까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 2개월 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를 거의 올리는 막바지를 2월 FOMC나 12월 FOMC로 좀 보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11월 달에 채권이 지금 랠리를 보이고 있는 이유들도 사실상 뭐 속도 조절이라는 뭐 얘기들도 있지만 배경도 네. 있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들로 봤었을 때 올해는 내년에는 채권이 강세장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일부 어느 정도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채권이 같아요. 랠리예요? 채권 많이 내려왔죠,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그래도 한 40bp 정도 내려왔으니까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머릿속의 잔상은 뭐냐면 국내 채권 시장의 그 크레딧 시장을 자꾸 생각하거든. 무슨 카드채가 어떻고 뭐 ABCP가 어떻고 그러니까 와 금리 계속 뜨고 뭐 저축은행 금리 7% 이런 거가 한 시장이 있고 네. 완전히 안전자산인 그 시장이 있는데 그걸 지표채권이라고 하죠. 통상 미국의 10년이나 한국의 3년짜리 국채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랠리가 됐던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그저께 저녁쯤이었나 3일 전쯤에 블라드 총재가 네. 이번에 인상 기조를 제일 잘 맞췄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매파적이었던 주도했다고 형님이죠. 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이어 포 롱거라는 지금 연준과 주요국 통화 정책의 그 기조를 처음으로 꺼냈던 사람이 이제 블라드 형님인데 그 분이 사실 3일 전쯤에 갑자기 PT를 발표를 하면서 그 안에 저 역사 속에 있었던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꺼내와서 적정 레벨이 5에서 7%다 그것도 라는 해도 얘기도 약했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시장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거기서 주는 시사점이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5에서 7%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건 되게 호키시하고 매파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구성을 하는 항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R1스타 중립금리도 있을 거고 뭐 실업률도 있을 거고 물가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10월 CPI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기 들어가는 인플레이션의 추정치를 뭘로 쓰느냐인데 코어 PCE 물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코어 PCE 물가를 지금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건데 물가가 만약에 빠지면 지금 10월부터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무리 5에서 7%라는 적정 레벨을 제시하더라도 향후에 물가가 빠지면 적정 레벨도 낮아질 거구나. 그러면 지금 연준 인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속도 조절과 조만간 1분기 이후로는
인상을 중단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줄 수 있었다라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경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가랑만 놓고 보면 최종 금리가 물가를 상회하는 그 기간에는 거의 다 금리 인상을 멈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계적으로 한 MOM으로 0.2, 0.3씩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내년 1분기에는 5% 기준금리보다 CPI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YOY 증가율이 하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내년 1분기에 CPI가 4자를 볼 거다. 네. 헤드라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2씩 쭉 늘어난다거나 0.3씩 늘어간다라고 하면 한 3월 물가부터는 5%를 하회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더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다른 물가들을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김상훈 의원이 얘기하는 그 CPI 전망은 이른바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스티키함의 의미는 한 4, 5 수준부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 3까지 내려간 그 부분의 스티키지 네네. 7, 8에서 5까지 내려가는 그 스티키가 아니다 이렇게 네, 그 보시는 부분까지는 거군요. 내려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쑥 내려가고 이제 네. 4, 5에서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게 횡보할 가능성.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조금 고민되는 건 지금 이제 랠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 연준 위원들도 계속 점도표 틀리고 물가 전망치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 조절 얘기하고 있고 10월 CPI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호재로 작용은 하고 있는데 블라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나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굳이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는 물가를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했다면 여태까지 물가 수준이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실질 금리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시가 호재를 일으켰고 자산 가격들이 다 올라갔던 거죠. 근데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이 부분들을 마이너스 폭을 축소했던 게 올해 사이클이었다면 내년에는 물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상반기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5%에서 정책 금리는 유지할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게 하이어 포 롱거입니다.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고 연준 인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 오히려 기준금리는 인상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는 플러스로 돌아서서 그 폭을 더 높여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증시 쪽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 채권 시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랠리를 되게 세게 가져가 버리면 내년 하반기까지 봤었을 때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더 먹을 수 있는 룸들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호재로 작용하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빠질지에 대해서 또는 이번 사이클과 내년 사이클까지 물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국면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달러는 혹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금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후행 지표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금리까지 올린 부분들이 미국 경기를 훼손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됐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되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지금 미국 경기가 아직 5%라는 기준금리의 충격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수급이 쏠렸던 부분들이 되돌아와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는데 지금까지 경기로만 보면 미국이 제일 좋습니다.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경기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 그렇죠.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예. 달러가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펀더멘탈로만 봤었을 때 그냥 달러가 주구장창 약세로 갈 가능성들은 저는 좀 낮다라고 좀 판단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수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꽤 많이 지금 빠져. 107 정도까지 네. 내려왔죠. 112에서 107 정도까지 내려왔죠. 네, 그 정도 빠졌는데 네. 대충 김상훈 위원이 보시기에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금리 전망 정도라면 네네. 어느 정도 레벨을 보시나요? 제가 뭐 레벨을 맞추기는 참 어렵지만 그냥 지금보다 내려가더라도 뭐 100을 하회할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먼저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안 될 거다라고 어우, 생각을 100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뭐 그때는 주식도 완전 오르겠지 뭐. 그렇죠. 그러기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100m는 안 갈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100m도 안 가겠지. 네. 100m는 안 가겠죠. 얼마 전까지 100미치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인상 시작하기 전에 보면 아 이거 전혀 없이 좀 징징하는 징징. 아니 100m는 안 가겠지. 그럼 뭐 요 정도 그럼 현재 한
300원 정도 밑으로는 잘 안 가겠네요, 그죠? 네, 우선 내년까지 봤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저희 하우스에서 그래도 1300 밑까지 보고는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랠리를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아니 근데 채권 애널리스트를 이제 쭉 하시면서 어쩌면 올해가 네. 이제 더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채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 보면 야 이제 내가 상대해야 될 게 채권 매니저만 상대하지 않아도 되겠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채권을 샀잖아요. 그래서 채권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진짜 어떻게 보면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맞습니다. 직업인으로서는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곤하겠지만 네네. 어때요? 지금이라도 뭐 일부 크레딧물을 비롯해서 채권을 좀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죠.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이직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이직하자마자 하반기 전망 자료 쓰고 세미나 다닐 때 저희 네. 이제 뭐 지점들도 세미나를 가잖아요. 뭐 네. 고액자산가 분들도 이제 만나 뵙고 이러면 사실 5월달, 6월달부터 이미 완판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품들이. 네. 그래서 네. 안전한 거 위주로 만기 보유 측면에서 금리 높은 것들을 가지고 좀 투자를 많이 하시고 네. 지금 저희 주변에 보면 사실 국고채 크레딧뿐만이 아니라 국고채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장기물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장기물은 뭐 10년 만기 보유도 있지만 트레이딩 목적으로 너무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좀 내려간다라고 보고 트레이딩 목적상으로도 이제 좀 매매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라고 보고 이미 많이 금리들이 고점은 찍어서 저희가 이제 고점을 다시 뚫을까라고 봤었을 때 그 정도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뷰이고 조금 제가 근데 리스크 요인들을 오늘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싶었던 네, 게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미국은 물가가 되게 중요하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지만 좀 신용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이 두 개를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좀 짚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6조 풀고 중앙은행이 4조 풀었잖아요. 그럼 10조 달러를 경기를 부양하게 풀었어요. 근데 미국은 경기의 3분의 1가 소비고 그 안에 상당 부분이 서비스인데 아시겠지만 그때 못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가 그냥 재화 소비. 그래서 막 냉장고 사고 중고차 사고 차 사고 이랬지 않습니까? 결국 나머지 대다수의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가서 버블을 만든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수도꼭지를 잠그고 이제 QT까지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금융자산은 그럼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실물 경기에 들어간 돈을 뺏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기가 그래서 동행 지표랑 후행 지표, 고용 시장과 물가가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행 지표는 이미 막 꼬꾸라지고 있는데 실제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강했던 이유가 그냥 금융자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가를 볼 때 공급 측하고 수요 측 물가가 있는데 지금 사실 공급 측 물가는 이미 조금 이슈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요 측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던 건데 재화랑 서비스로 나눠 봐야 될 건데 재화는 저희가 자동차 살 때 할부 리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서비스 물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심리가 엄청 꺾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해외여행을 안 가든지 외식을 안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의 금리 수준이 만약에 물가 안정을 잡을 수 있는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가 아니었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 아마 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네. 금리를 다시 한번 올려야 될 수 있는 국면에 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하이어 포 롱거라는 게 어쨌든 최종금리까지 올리고 나서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고금리 기준을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 저희가 과거에 1년 이상 이 기준금리를 최종금리 도달한 다음에 유지했던 때가 딱 2차례밖에 없어요.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02년에서 3년하고 네. 2011년에서 12년.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공통적으로 신용 이벤트가 다 발생했었어요. 2003년도에 카드 사태 있었고 카드 사태 있었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리 우리나라도 G20에서 합의한 것도 있었고 미국에서 금융안정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실제로 신용 이벤트들이 소소하게 있다 보니까 심리들이 너무 꺾이니까 지금 이미 금융안정 대책들을 막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크레딧을 좀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신용 이벤트가 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신용 이벤트는
우리가 몰랐던 데서 발생을 합니다. 크립토에서 유동성런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네, 그런 네, 것처럼 내년에 최종 금리를 올리고 나서 유지했던 기간에 두 차례에서 모두 신용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수, 그 안에서도 소비가 엄청 꺾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들이 좀 일어날 거고, 신용 이벤트는 결국에 크레딧 쪽에서는 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그 네. 자금들이 국채 쪽으로 로테이션이 됐던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내시려면 네. 짧지만 크레딧이 안 좋아서 고금리로 나오는 것보다 네. 길어서 네. 상대적으로 그 금리가 조금 높은데 안전한 네. 그런 채권을 사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뭐 채권을 투자하시더라도 뭐 주식이랑 채권을 자산 배분도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도 3년하고 10년하고 그리고 크레딧도 만기별로 있기 때문에 네. 좀 배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거를 본인도 생각이 좀 크다라고 하시면 국채 쪽으로 좀 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주식도 좀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크레딧하고 이벤트하고 주식은 같이 가기 때문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 주식은 항상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저 채권이나 금리를 이렇게 보실 때 이제 크레딧 마켓도 보실 테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권역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제가 지금 세미나 다니면서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러겠죠. 제가 왜냐하면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항상 테일 리스크였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근데 굳이 가장 가시화돼 있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PF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저축은행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지금은 저축은행 플러스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뉴스 기사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를 보면 사실 PF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토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브릿지. 잘 세워야지. 네. 네, 브릿지 쪽에서. 근데 그게 이제 유동화됐던 부분들이 안 팔리다 보니까 금리나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만약에 좀 큰 프로젝트들이 PF를 일으킨 부분들이 결국에 뒷부분은 분양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큰 건에서 미분양들이 발생했었을 때에 거기서의 손실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죠. 그게 뭐 가장 빠르게는 뭐 1,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떠한 규제 완화와 어떠한 대책들을 빨리 내줄 건지. 근데 과거에도 그런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사실 이미 규제 완화를 벌써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증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조금 더 불거져서 터진다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 완화와 대책 마련을 정부가 해주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신용 이벤트가 터지면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국채, 크레딧 다 약세로 갔다가 그때 제일 먼저 돌아왔던 건 국채였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더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시중은행들도 뭐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정기예금 받는데 금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5% 나고 나오니까. 네. 자, 그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중간에 어떤 이벤트 발생하면 이거 유동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네. 이거 찾을 수는 있으나 네. 그 이자는 다 손해 봐야 되니까.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채는 이거보다 좀 낮아요. 네. 금리가. 네. 그러면 만약에 김상훈 의원처럼 내년 초에 어쩌면 그런 퀘션 마크가 좀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다고 그냥 유동성 관리하려니까 금리가 좀 낮잖아. 네. 2% 후반밖에 안 주니까. 그러면 예금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짧은 뭐 쿠폰이 낮은 국채 뭐 이런 거 좀 갖고 있다가 그런 건 유동화가 충분히 되죠. 네, 우선 국채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이 제일 큰 좋은 시장이 거니까.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 뭐 국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이나 아니면 1분기 때 금리 인상 마무리되는 국면까지 보고 물가의 피크아웃이 좀 더 확실시 되는 구간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짧은 쪽에 은행 쪽으로 넣는 것들은 말 그대로 1개월, 3개월
정도짜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기간들을 확인하고 빼도 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은행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네. 은행 쪽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거나 은행 쪽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심지어 기관들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사주는 이 수급을 보더라도 사실상 사줄 수 있는 은행이죠. 은행밖에 없어요. 예. 지금 보험사들도 돈이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쪽에 대한 건전성 문제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넣으신 분들은 만기 되면 이제 롤오버를 하시든지 찾던지 아니 네네. 그때에 금리가 좀 높아졌거나 이 레벨에서 어느 정도 계속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면 왜 국고 10년 금리가 지금 지표물 기준으로 3.7이거든요. 3년물이 지금 3.8 정도 돼요. 3개월 예금금리 훨씬 높네요. 그래서 지금 커브가 좀 많이 역전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바로 없다 그러면 네. 장기물 쪽에 대해서 조금 무거워지는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들 왜냐하면 경기는 안 좋아질 건데 금리는 바로 인하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트레이딩 목적상으로는 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이번 있겠다. 금통위에서 어쨌든 저 0.25라도 올리긴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의 지금 모두가 25bp 0.25라고 이상을 보죠. 좀 예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거기에 어느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네요. 오를 수 있는데 네. 항상 뭐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오르겠지만 미리 선반영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폭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5bp 올린다고 25bp가 그대로 올라가는 건 항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한국 금통위 얘기로 하긴 했는데 조금 시간이 네. 모자라서 네네. 예. 또 모시려고요? 작전이잖아. 바쁘시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십시오. 아, 근데 오늘은 이게 너무 설명이 좋아서 네, 설명도 좋고 막힘이 없으시네. 채팅창엔 지금 방송에 집중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태반입니다. 43,800분 중에 저 성비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은 앵글로 보잖아. 보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단점이 없어. 도벽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조금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을 거야.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커요. 심지어 키도 커. 짜증나. 자, 우리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이었고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